선생님, 저 살아있는 게 괴로워요. 미국 고등학교에서 날아든 이 한마디에 20년 경력의 여교사는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교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학생이 조용히 USB 하나를 건넵니다. 한국 드라마예요. 선생님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반신반의하며 틀어본 그 영상, 뜻밖에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드라마 하나가 아이를 바꾸고 교실을 살리고 한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게 정말 드라마 한 편 때문이었다고요?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도 작은 기적이 되길 바라는 응원의 버튼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제시카 밀러입니다. 48살이고 공립고등학교에서 23년째 영어를 가르치고 있죠. 한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평범한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오후 3시 마지막 수업 시간이었죠. 교실 안은 늘 그렇듯 썰렁했어요. 28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지만 반 이상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나머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칠판에 글자를 적는 순간이었어요. 뒷자리에 앉은 브랜든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수업 중에 발언하는 건 처음이었죠. 선생님,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그래, 브랜든? 선생님, 전 살고 싶지 않아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던 아이들도 고개를 들었고 창밖을 바라보던 아이들도 브랜든을 쳐다봤어요. 저는 마커펜을 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브랜든,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23년간 가르쳐왔지만 그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없었거든요. 아니,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브랜든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교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업이 끝나고 브랜든이 나가려 할 때 저는 그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브랜든, 상담실에 가보는 게 어떨까? 괜찮아요, 선생님. 그냥 힘든 시기예요. 그 아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교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더 무서웠습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브랜든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로 무언가를 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교장실에 갔습니다. 브랜든이라는 학생이 어제 자살 충동을 드러냈어요. 교장 선생님은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심리상담센터에 연결해 줄게요. 그런 문제는 전문가가 해결해야죠. 그게 전부였어요. 시스템적이고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우리 교육 시스템에는 따뜻함이 없다는 걸요.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요.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복도에서 한국인 유학생 수빈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조용했지만 그날은 뭔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제 브랜든 일 때문에 힘드시죠? 그 아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걱정하다니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거든요. 그 다음 날 수빈이가 제 책상에 작은 USB 하나를 조용히 놓고 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모두 카페테리아로 갔고 교실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빈이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 들어있는데? 한국 드라마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 보는 거거든요. 선생님도 요즘 힘들어 보이셔서요. 그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살며시 교실을 나갔어요. 저는 USB를 손에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한국 드라마라니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문득 그 USB가 생각났어요. 브랜든 일로 마음이 무겁고 교장과의 대화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뭔가 다른 걸 보고 싶었어요. 평소라면 넷플릭스에서 시트콤이라도 틀었겠지만 그날은 왠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았어요.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제목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읽을 수는 없었지만 영어 자막이 있다는 게 보였어요. 별 기대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중년 남자가 나타났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가 나왔죠. 그 여자의 눈이 특별했어요.
상처받은 듯 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배경 소음처럼 틀어놓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자막만 대충 읽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 이지안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가 혼자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는 장면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밤 혼자서 뜨거운 라면을 후후 불어가며 먹는 모습이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라면 먹는 장면인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박동훈이라는 남자가 나왔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무시당하고 집에 와서도 가족들한테 소외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혼자 술을 마시며 괜찮다, 괜찮다 중얼거리는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왜 울고 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드라마인데, 그것도 한국 드라마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아픔이 제 아픔처럼 느껴졌어요. 특히 이지안이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라고 말할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첫 회가 끝났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평소라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거든요. 특히 이지안이 말이에요. 두 번째 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안이 박동훈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왔어요.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만나는 순간이었는데 뭔가 특별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박동훈이 이지안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또 울었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도 괜찮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컴퓨터를 껐습니다. 온종일 메마른 마음이었는데 한국 드라마 두 편을 보고 나니 뭔가 촉촉해진 기분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말라있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이지안의 눈빛, 박동훈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들이 말이죠. 특히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대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때 문득 브랜든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도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주길 바라고 있었을까요? 누군가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봐주길 원했을까요? 저는 그런 걸 해주지 못했습니다. 매뉴얼대로 상담실에 보내는 것만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드라마 생각에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교무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어제 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지안이 혼자 앉아있던 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여자의 표정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무표정해 보였지만 눈 깊숙한 곳에서는 슬픔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마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와 똑같은 교실이었는데 뭔가 다르게 보였거든요. 아니, 제가 다르게 보고 있었던 거죠. 맨 앞자리에 앉은 제니퍼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지안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혼자서 견디고 있는 듯한 표정 말이에요. 그동안 저는 제니퍼를 그냥 조용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업 중에 말도 안 하고 숙제도 성실히 해오니까 문제없는 학생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아이도 뭔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뒷자리의 마이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창밖만 바라보는 아이였는데 오늘은 그 시선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무료함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던 거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든이 보였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뒷자리에 앉아서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세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습이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은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읽어볼게요. 수업을 시작했지만 저는 계속 아이들의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28명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떤 아이는 스마트폰으로 현실을 도피하고 어떤 아이는 잠으로 모든 걸 차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도 울고 있었구나. 나만 못 봤네. 이지안처럼 말이에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고 있었던 거죠. 누군가 괜찮니? 라고 물어봐 주길 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23년 동안 저는 뭘 했던 걸까요? 교과서만 읽어주고 숙제만 내주고 성적만 매기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의 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수빈이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그거 보셨어요? 응, 봤어. 정말 좋더라. 제가 대답하자 수빈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죠? 저도 처음에는 그냥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보다 보니까 제 이야기 같았어요.
그 아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에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제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 저는 처음으로 교과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모든 아이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너희들 요즘 어때? 갑자기 나온 질문이었어요. 교과서에도 없고 교환에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들이었죠. 그냥 궁금해서. 제가 덧붙이자 몇몇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동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제니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하지만 그 아이의 눈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지안과 똑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겠다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정말로 들여다보겠다고.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제게 새로운 눈을 선물해 준 거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수빈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고마워, 수빈아. 정말 좋은 걸 보여줬어.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마음이 아픈 사람을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평소와 다른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교과서 대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마음속에는 이지안과 박동훈의 대화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한 문장이 말이에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들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이라 더욱 침울해 보였습니다. 브랜드는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있었고 제니퍼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몇몇 아이들은 아예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필요 없어요. 제가 말하자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평소 같으면 교과서 32페이지 펴세요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대신 너희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28명의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들이었어요. 23년 동안 교사를 해오면서 이런 수업은 처음이었거든요. 선생님이 요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몇몇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중년의 백인 여교사가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게 신기했나 봐요. 그 드라마에서 아주 인상 깊은 말을 들었어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었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농담 같던 분위기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해준 적은 있고요? 한참 동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맨 뒤에 앉은 사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아이는 평소에 밝은 편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었어요. 사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잘했을 때만 칭찬해 주거든요. 그것도 성적이 좋을 때만요. 그 말에 몇몇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감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말해줄게요. 저는 사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라,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순간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정말요? 사라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너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때였어요.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얼음이 녹는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브랜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도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도 그런 말 듣고 싶어요. 브랜든, 너도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그 순간 브랜든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지난주에 자살 충동을 드러냈던 그 아이가 말이에요. 환한 미소는 아니었지만 희망이 보이는 미소였습니다. 하나둘씩 아이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한 문장을 말이에요. 제니퍼에게도 말해줬고 마이클에게도 말해줬어요. 평소에 말썽만 피우던 잭슨에게도 같은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말이에요. 선생님, 맨 앞에 앉은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우등생이었는데 최근에 성적이 떨어져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요즘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약도 먹고 있고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에밀리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거든요. 괜찮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나요? 에밀리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드라마 속 박동훈이 이지안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럼요. 괜찮은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몸이 아프듯이 마음도 아플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날 때쯤 교실 전체가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해방된 듯한 위로받은 듯한 눈물이었어요. 그때 사라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일어났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를 진심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 내일도 이런 수업 해주세요. 23년 동안 교사를 해오면서 그렇게 뜻깊은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한국 드라마의 한 줄 대사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나의 아저씨를 또 봤어요. 박동훈이 이지안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장면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위로라는 게 별게 아니구나. 그냥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그 뒤로 저는 매일 밤 나의 아저씨를 봤습니다. 이지안과 박동훈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치유해가는 과정이 너무나 아름다웠거든요. 마치 제가 아이들과 함께 변화해가는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교실 분위기도 놀랍게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하고 수업 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의 힘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브랜든도 많이 변했어요. 더 이상 책상에 엎드려 있지 않고 가끔씩 질문도 했습니다. 에밀리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서도 밝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제니퍼는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5회쯤 봤을 때였어요. 갑자기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지안과 가까워졌던 한 인물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였어요. 아무 예고도 없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예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25살 때였어요. 처음 교사가 되어 만난 학생 중에 제임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거든요. 아무런 징조도 없었어요. 그때의 충격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드라마 속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갑작스러운 이별,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 말이에요. 저는 그 이후로 학생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다시 그런 아픔을 겪기 싫어서요. 이건 결국 픽션이야. 저는 컴퓨터 화면을 끄며 중얼거렸어요. 갑자기 모든 게 허무해졌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변화가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실은 드라마처럼 아름답지 않거든요.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저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교과서를 펴고 딱딱한 수업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실망한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저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교과서를 펴고 딱딱한 수업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실망한 표정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왜 이상해요? 사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원래대로 수업하는 거야.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에밀리가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어요. 선생님께, 어제부터 선생님이 이상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혹시 저희가 실망스러우신가요? 선생님이 처음으로 저희를 진짜 사람으로 봐주셨는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 덕분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었거든요. 정말이에요. 제가 우울할 때마다 선생님 말씀을 떠올려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을요. 그 말 덕분에 저는 괜찮아질 수 있었어요. 선생님도 괜찮으신 분이에요. 정말 괜찮으신 분이에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에밀리가 제 말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 아이에게 저는 그냥 위로의 말을 해준 것뿐인데 그게 삶의 이유가 되었다니. 그때 깨달았습니다. 드라마가 픽션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담긴 감정까지 가짜는 아니라는 걸요. 이지안과 박동훈의 사랑이 허구라고 해서 그들이 서로에게 건넨 위로까지 의미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해준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이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라고 해서 가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을 통해 아이들이 느낀 감정은 진짜였거든요. 오후 수업 시간에 저는 다시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이상했죠?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있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어요. 브랜든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제게 같은 말을 돌려주는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좋은 의미로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나의 아저씨를 켰어요.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 봤습니다. 픽션이지만 진실한 이야기로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의미 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어요. 이지안이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그 아이도 이지안처럼 다시 살고 싶어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수빈이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한국과의 교환교사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였어요. 매년 여름방학에 선발된 교사 한 명이 한 달 동안 한국에 가서 교육 시스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당장 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한국 교환교사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싶어요. 교장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평소에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교사로 유명했거든요. 제시카, 갑자기 왜? 요즘 한국 교육에 관심이 생겼어요. 특히 감정 교육 부분에서 배울 게 많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해서 저는 여름방학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을 때 가장 기뻐한 건 수빈이었어요. 와,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가신다니.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7월 중순,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모든 게 신기했어요. 한글 간판들, 빠르게 지나가는 지하철,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까지 말이에요. 제가 배정받은 곳은 강남구에 있는 한 중학교였습니다. 첫날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아침 7시부터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모여서 하루 일과를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위기가 딱딱하지 않았어요. 서로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제시카 선생님, 어제 잘 주무셨어요? 담당 선생님인 김민정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첫 번째 수업 참관은 2학년 도덕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한 학생이 울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중에 따로 상담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수업을 멈추고 그 학생에게 다가갔어요. 준호야, 괜찮니? 그 한마디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들었던 바로 그 말이었거든요. 괜찮니? 준호라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선생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면 친구들과 싸웠니?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회사에서 잘렸어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누군가 웃거나 수군거리는 게 아니라 모두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힘들겠구나.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내 마음을 알 것 같아. 선생님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수업보다 준호 마음이 더 걱정돼. 괜찮으면 오늘 하루는 보건실에서 쉬어도 돼. 그때였어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제가 찾던 교육이었거든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는 교육 말이에요. 김민정 선생님이 제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나 봐요. 아니에요. 너무 감동해서. 저는 울면서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거든요. 수업 시간에 우는 학생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요. 개인적인 문제니까 따로 상담하라고 하죠. 김민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아이가 우는데 수업을 계속할 수 없어요. 마음이 아픈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거든요.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마음이 아픈 아이를 그냥 둘 수 없다니. 얼마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말인가요? 점심시간에 저는 준호를 찾아갔어요. 그 아이가 혼자 앉아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안녕? 준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직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외국분이시죠? 응, 미국에서 왔어. 너 괜찮아? 그 질문에 준호가 또 눈물을 흘렸어요. 괜찮지 않아요. 아버지가 너무 속상해하셔서. 저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겠구나. 하지만 너는 괜찮은 아이야. 한국어로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어서 영어로 말하고 몸짓으로 표현했어요. 준호가 알아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교과 내용보다 아이들의 마음이 우선이었어요. 저녁에 김민정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정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말이에요.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어요. 정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끼는 마음, 그게 바로 정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게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였어요. 한 달간의 한국 연수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에서 본 선생님들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8월 말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작년과 같은 교실, 같은 책상, 같은 아이들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첫 수업 시간에 저는 교과서를 펴지 않았어요. 대신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여름방학 동안 많이 자란 것 같았어요. 키도 컸고 표정도 조금씩 어른스러워졌습니다. 여름방학 어땠어요? 제가 물었더니 아이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는 캠프에 다녀왔고 누군가는 가족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외적인 경험보다 다른 게 궁금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국 교육 시스템에서는 마음이 어땠는지 묻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수업보다 먼저 너희 감정이 궁금해요. 그때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여름방학 동안 우울증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다른 아이들이 에밀리를 바라봤습니다. 작년 같았으면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따뜻한 관심의 눈빛들이었습니다. 잘했어, 에밀리. 치료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제가 말하자 에밀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선생님, 저도 말하고 싶어요. 브랜든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름방학 동안 상담을 받았어요. 왜 죽고 싶었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무거운 침묵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해줘. 선생님이 들어줄게. 그 뒤로 아이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제니퍼는 부모님의 이혼 얘기를 했고 마이클은 전학 때문에 친구들과 헤어진 슬픔을 말했습니다. 사라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대해 털어놨어요. 저는 각각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대로 말이에요. 마음이 아픈 아이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마음으로요. 너희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그리고 언제나 너희 편이라는 걸 기억해줘. 그날부터 우리 교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기 시작했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새로 전학 온 학생이 있었어요. 루카스라는 아이였는데 첫날부터 교실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루카스, 괜찮니?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한국에서 들었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새로운 학교는 어때? 무서워요. 루카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왜 무서워? 친구가 없어서요. 전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때 브랜든이 다가왔어요. 루카스, 나랑 친구할래? 그리고 에밀리도 왔고 사라도 왔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루카스를 도우려고 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게. 제니퍼까지 말하자 루카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교육이 뭔지 말이에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였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법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수업 방식도 바꿨어요. 문학 작품을 읽을 때도 이 인물의 마음이 어떨까?를 먼저 물었습니다. 너희라면 어떻게 느꼈을까?를 함께 생각해 봤어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을 때였습니다. 햄릿이 왜 그렇게 고민했을까? 제가 물었더니 브랜든이 대답했어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 때문이 아닐까요? 저도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문학 작품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맞아, 브랜든. 상실감이라는 건 시대를 넘어서 같은 거야. 저는 브랜든의 답변을 진심으로 인정해줬어요. 그 아이의 경험이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들과 제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요. 성적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의미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저에게 편지를 써줬어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학교가 즐거워졌어요. 선생님이 제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요. 선생님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해줬던 말들이 다시 저에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에서 배운 정이었습니다. 5월이 되었고 곧 졸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아이들도 그리고 저도 말이에요. 마지막 수업 날이 되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교실에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어요. 브랜든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자 에밀리가 일어났어요. 선생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둘씩 아이들이 일어나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니퍼는 처음으로 학교가 집처럼 편안했어요 라고 했고, 마이클은 선생님 덕분에 친구들과 진짜 가까워졌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나서더니 뭔가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괜찮다. 모든 게 괜찮을 거야. 내가 견뎌내고 있잖아.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바로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였거든요. 박동훈이 이지안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대사를? 제가 물어보려는데 수빈이가 웃으며 답했어요. 제가 알려줬어요. 선생님이 그 드라마 보고 많이 변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도 궁금해서 봤거든요. 아이들이 모두 나의 아저씨를 봤다는 거였어요. 정말 좋은 드라마였어요. 특히 박동훈이 이지안을 위로하는 장면들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우울할 때마다 그 대사들을 떠올려요. 그러면 힘이 나거든요. 그때 루카스가 손을 들었어요. 작년에 전학 온 그 아이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은 사람이겠죠?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럼요, 루카스. 너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지. 제가 대답하자 아이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하나씩 일어나서 루카스에게 같은 말을 해줬습니다. 루카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친구니까 당연히 괜찮은 사람이지. 루카스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브랜든이 다시 일어났어요. 선생님, 저도 이제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작년에는 죽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는 살고 싶어요. 정말 살고 싶어요. 그 말에 모든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브랜든이 살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이지안이 박동훈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저희도 선생님께 말해드리고 싶어요. 사라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자 모든 아이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오랫동안 진심으로 쳐주는 박수였습니다. 창밖으로 5월의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순간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저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진짜 선생님으로 만들어줬어요. 수업 종료종이 울렸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나 봅니다. 내년에도 저희 담임해주세요. 제니퍼가 말했더니 다른 아이들도 맞장구 쳤어요. 네, 약속할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나의 아저씨 마지막 회를 다시 봤어요. 이지안과 박동훈이 서로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또 울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메마른 교실을 따뜻한 공간으로, 차가운 교사를 인간적인 어른으로 변화시켜준 거였습니다. 수빈이가 건네준 작은 USB 하나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교육의 본질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마음 나누기라는 걸요. 아이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줄 때마다 저도 괜찮은 교사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같은 말을 해줄 거예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까지 감동 한 줄기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로 좋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되어주세요. 구독자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은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